네,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중부 그리고 남부 지역, 그러니까 뭐 중가주 그리고 남가주 지역에 폭우와 강풍 등 악천후가 예보돼서요, 현지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도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월요일 캘리포니아 중가주 그리고 남가주에 걸쳐서 위협적인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어제부터 그런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대부분의 남가주 지역에는 비가 왔습니다. 뭐 북가주는 일찌감치 비가 오기 시작했고요. 태평양에서 형성된 강력한 폭풍 시스템과 이 대기의 강 현상, 뭐 작년 이맘때도 제가 전해드린 그 보도 내용인데, 그 대기의 강 현상이 이 지역에 이제 며칠 동안 위험한 폭우, 폭설, 강풍, 그리고 이제 높은 파도를 일으킬 것으로 기상청은 관측을 했습니다. 대기의 강이라는 것은요, 태평양에서 발원한 그 춥고 긴 형태의 비구름대를 일컫는 것인데요. 지난해 겨울에도 10여 차례나 그 캘리포니아주에 발생해서 이 캘리포니아에 큰 피해를 준 바 있습니다. 이번에 또 대기의 강이 한 번 더 불어닥치게 생겼습니다. 자, 이번 예보에서 그 강수 위험이 지금 모두 미국에서 이제 4단계로 그 예보가 항상 되는데, 강수 위험 그 4단계 가운데 4등급이 가장 위험한 것, 높은 겁니다. 그 4등급으로 가장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난 곳은 이제 그 남가주 지대에 횡단 산맥 일대 지대입니다. 이제 남가주 쪽에 이제 산맥 일대라는 것은 어디냐면 산타바바라를 시작으로 해서 그 밑으로 벤츄라, 그리고 LA 동북부, 또 샌브라데노, 리버사이드, 그리고 컨 카운티 지역까지 쫙 이 산맥이 이어져 있거든요. 그 영향권이 모두 이 대기의 강의 영향권에 들어간다라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높은 산맥으로 쫙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비구름대가 오다가 이 높은 산맥에 탁 막히는 거예요. 막히면서 여기서 다 비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폭우가 많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기의 강이 그 산맥을 중심으로 이 산맥 서쪽에 있는 곳, 그러니까 뭐 LA, 뭐 벤츄라 카운티 이쪽입니다. 해안 쪽. 그쪽에 많은 그 비를 좀 쏟아낼 것 같다라는 그런 보도입니다. LA 시내 그 분지 지역에는요, 3등급의 강수 위험이 예보되었습니다. 4등급 바로 아래 3등급. 캘리포니아 중부 지역, 그러니까 중가주 지역, 그 내륙 지역인 샌호아킨 카운티나 뭐 북가주 쪽에 뭐 세크라멘토 쪽에도 돌발 홍수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북가주 지역하고 그리고 이제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그 높은 지대에는요, 강풍 그리고 폭설이 관측이 되어서 이쪽은 여행하지 마라, 다니지 마라, 산 쪽으로 넘어가지 마라 라면서 여행 불가능한 조건, 여행 불가 조건이라는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는요, 이 높은 산맥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드라이빙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폭설이 쏟아지면서 고립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오늘 내일, 길게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인데요, 최소한 한 수요일 정도까지는 높은 산맥으로 넘어가시는 걸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남쪽 지역에는요, 이 허리케인급의 강풍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중남부 해안 전역에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또 예보가 됐습니다. 홍수 위험이 가장 큰 지역, 자, 산타바바라, 우리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시죠? 날씨 좋기로 유명한 곳인데 요번 주 오늘부터 한 목요일까지는 날씨가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위험합니다. 자, 산타바바라 그리고 그 밑에 벤츄라 카운티 일부 지역에는요, 의무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산타바바라의 일부 공립교육부 학교는요, 오늘 하루 일단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내일 또 휴교령을 내릴지 오늘 오후쯤에 또 발령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오늘은 산타바바라 또 벤츄라 카운티는 다 휴교령이 내려졌다는 걸 아시기 바라겠고, 기상예보관들은 이들 지역에서 강한 폭풍으로 인해서 나무와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나무와 전신주가 쓰러지면 정전이 발생할 수 있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무슨 위험이 걱정되죠? 네, 지나가는 차량에 갑자기 그 차량 위를 덮친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는 그 앞 도로에 갑자기 나무가 쓰러진다든지 하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각별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한 2, 3일 정도, 최소한 한 수요일까지는 비가 물론 오락가락 할 거예요. 순간적으로 폭우가 내리다가 좀 그치는 듯 했다가, 하지만 이제 순간적으로 폭우가 내리거나 강풍이 불거나 할 때는 가능하면 차를 타고 외출하시는 거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지금 미국의 대부분 지역은 이렇게 뭐 춥거나 눈이 오거나 아니면은 폭우가 내리거나 또는 뭐 쌀쌀하거나 하는 이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저 아래 남미 지역인 칠레는요, 지금
폭염이 계속되면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크게 늘어나는 등 교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거센 산불이 인구 밀집 지역까지 덮치면서 이미 100여 명이 희생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수백 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만 수백 명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택은 수천 채가 불에 탔습니다. 칠레 당국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칠레 중부의 발파라이스 주에서 지난 2일 오후 보호구역 인근에서 그 산불이 먼저 발생했습니다. 이 산불의 기세는 그런데 엄청나게 세게 부는 강풍을 타고 또 건조한 날씨 등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거세게 번졌다라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불길은 강풍을 타고 민가 쪽으로 삽시간에 번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주말이었던 지난 토요일에는요, 최대 풍속의 시속 60km까지 기록될 정도로 강풍이 불어서 불길이 곳곳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사방팔방으로 번졌다라는 것이죠. 피해는 칠레 대표적인 휴양지인 비냐델마르를 비롯해서 칼푸에 또 비아 알레마나 또 리마세 등에 집중이 됐다라는 보도입니다. 그래서 휴양지 그리고 관광지 그리고 한인들이 아니라 그 주민들이 많이 사는 그 민간 지역 이런 곳으로 엄청나게 산불이 번지면서 그 때문에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업단지라고 하는데 공단 지역인 그 엘살토르에서는요, 페인트 공장이 화염에 휩싸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인화성 물질로 인한 폭발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칠레 국가는 갑자기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하니까 국가 비상사태를 그래서 선포를 했고요. 그리고 칠레 국가에서 관리한 지 무려 70년이 넘은 소위 역사 깊은 그 식물원이 90% 이상 사실상 전소됐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근로자 가족도 4명이 사망하는 희생되는 그런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 식물원을 관리하는 근로자들의 가족들이 거기서 희생됐습니다. 칠레의 보리치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525명의 사망자를 낸 지난 2010년 2월에 규모 8.8 대지진을 언급하면서 의심할 여지 없이 지난 2010년 참사 이후에 가장 큰 비극이 우리 칠레를 강타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칠레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섭씨로 40도가 넘는 치명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캘리포니아 소식에 의해서 칠레까지 가봤는데 이번엔 또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중국 중동부 지방에서는요, 폭설이 내려가지고 지금 엄청난 피해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설로 공항과 도로 그리고 철도가 마비돼서 중국에서 가장 큰 명절인 그 춘절 대이동을 앞두고 교통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인도 즐겨 찾는 관광지인 그 장가게에서는 건물 지붕이 그 눈을 이기지 못하고 푹썩 무너지면서 관광객 여러 명이 다치는 그런 일도 발생했습니다. 중국도 후베이성 우한시의 텐허 공항은 폭설로 인해서 지난 주말 동안 항공기 이착륙이 완전히 전면 금지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항공편 100편 이상이 결항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항 대기실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고요. 일부 승객들은 비행기 안에서 6시간을 대기하다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그런 일도 발생했습니다. 자, 중국 최대의 명절인 이 춘절을 앞두고 귀향객이 대거 몰린 방금 말씀드린 그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열차도 취소가 잇따랐습니다. 선로에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정전이 돼서 기차가 멈춰선 겁니다. 그리고 기차가 가기도 위험한 거죠. 선로가 얼음이 됐으니까. 계속된 폭설로 인해서 복구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부 기차는 하루 넘게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한 열차 이용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차에서 28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차에 고립된 상태에서 28시간 오도 가도 못하고 있으니까 나라에서 라면을 제공해서 라면을 겨우 기차 안에서 몇 차례 끓여 먹으면서 지금 연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아비규환 상태임을 전한 것입니다. 기차에서 서너 시간도 아니고 28시간, 만 하루가 넘게 기차 안에서 꼼짝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냥 사람이 중국 기차 아시죠? 꽉 차고 일부는 또 서서 가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 앉을 데도 없고 누울 때는 더더군도 없고. 자, 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고속도로 가볼까요? 중국의 고속도로에도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후베이성에는 10시간 넘게 고속도로에 갇힌 그 차량들이 속출을 해서 구조센터에서 연료와 음식, 식수 지원을 요청해서 구조센터가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한 고속도로 차량 운전자는요, 고속도로를 달리던 모든 차량의 탑승자들이 순식간에 차에 갇혀버렸다. 차 안에서 10시간째 꼼짝도 못하고 갇혀있는 상태다. 최소 수천 대가 이처럼 모두 꼼짝 못하고 막혀있는 상태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더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한국인들도 즐겨 찾는 유명 관광지인 후난성, 앞서 말씀드렸죠. 그 장가계에서는 건물 지붕이 폭설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한국인들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은 이 사고로 5명이 중상을 입었고 17명이 경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 한국인 관광객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졌는데, 자, 주말 동안 지구촌 곳곳이 이처럼 극단적인 기상 상태로 인해서 인명피해 속출은 물론 고통이 아주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대 편안한 주말이 아니었고요. 자, 이 같은 기상 상태로 인한 어려움, 고통은, 그리고 피해는 이번 주 2, 3일 정도는 더 계속될 전망이다라고 하니까 좀 염두에 좀 더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피해가 더 이상 없기를 바라고요. 이번에는 캐나다로 가서 캐나다 소식 한 가지만 좀 잠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구매 제한 조치를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무슨 얘기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캐나다 재무부는 외국인의 주택 소유 금지 조치가 끝나는 시점이 있는데 그 끝나는 시점이 사실은 이제 올해까지였는데 이걸 2년 더 연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캐나다에서 집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뭐 일부 조금 예외 조항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 이에 따라서 캐나다가 지금 시행 중인 이 외국인의 주택 소유 금지 조치가 당초 올해 말까지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멸될 예정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외국인들도 캐나다에서 집을 살 수 있을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이게 2027년 1월 1일 소멸되는 것으로 연장됐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가파른 집값 상승에 대응한다라는 명목으로 지난 2022년 1월 그 외국인의 캐나다 내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주택 구매 금지 대상은 해외 법인이나 외국계 소유의 캐나다 법인 또는 일반 외국인 등입니다. 다만 이제 예외 조항이 좀 있는데요. 어떤 예외 조항이 있느냐? 근로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유학생 그리고 난민 등은 규제 대상에서 이제 제외를 했습니다. 심사를 통해서 일정 부분 허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외교관, 또 국제기구 직원 등도 예외 대상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자금이 밴쿠버 등 캐나다 주요 도시의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서 이 집값 상승을 그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부추겼다라는 분석이 제기돼서 어찌 보면 이제 말은 외국인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내심 들어가 보면 이 중국인이 그냥 현금 갖고 와서 막 막 사들이는 거, 이걸 막으려고 사실은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요게 2년 정도 더 연장을 해서 계속 가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꼭 뭐 중국 사람뿐만은 아닙니다만은 여하튼 외국인들이 캐시 들고 와서 막 집 사면서 실제로 캐나다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화살은 그렇게 이민자, 외국인 뭐 이렇게 돌리는 게 뭐 미국에도 가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인이나 인도 사람 계통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가 좀 오래전부터 사실은 있어 왔었습니다. 자,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겠습니다. FANG을 아십니까? FANG, F-A-N-G. 네, F-A-N-G. FANG은 첫 번째 F는 페이스북, 그리고 A는 아마존, 그리고 N은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 등 이 미국의 4대 기업의 그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F-A-N-G. 자, 여기에 이제 F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F-A-A-N-G, 그래서 FANG이라고 좀 더 길게 FANG이라고 합니다. 뭐 F-A-N-G 또는 F-A-A-N-G. 자, 이들 기업은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미국 증시 상승을 견인한 기업들이죠. 자, 미국의 CNBC의 인기 진행자 짐 크레이머가 만든 단어입니다. 이후 지난해부터는 이 Magnificent Seven이 떴습니다. Magnificent Seven이라는 것은요, 지난해 미국 증시 랠리를 주도했던 7대 기술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냐? 네,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애플,
그리고 이제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엔비디아, 그리고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테슬라 등입니다. 이것은 무슨 줄임말은 아니고 이 7개의 회사를 통틀어서 Magnificent Seven이라고 합니다. 아주 환상적인 7개의 그 주가, 주식, 뭐 그런 얘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가인 마이클 하트넷이라는 사람이 만든 단어입니다. 이거는 참 말도 잘 만들죠. 그 월가에는요,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는 소위 신조어의 천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요, 이 AI5라는 신조어가 탄생했습니다. AI,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서 AI 관련주가 뜨고 있기 때문입니다. AI5는요, 라이트 스트리트 캐피털의 분석가인 글렌 캐처라는 사람이 만든 단어인데요. 자, 어디냐? 엔비디아,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AMD, 그리고 대만 회사죠. TSMC, 그리고 브로드컴 등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의 미래가 기대되는 5개 기업 주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는 AI에 최적화된 칩을 생산해서 AI 최대 수혜주로 지금 각광을 받으면서 AI 랠리를 이미 주도하고 있습니다. 좀 됐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월가의 그 생성형 AI의 열풍을 불게 한, 잘 아시죠?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AMD는 AI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고요. 또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불리우고 있기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대만의 TSMC는 엔비디아 그리고 AMD 등의 그 반도체를 위탁받아서 생산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브로드컴입니다. 이 브로드컴은 글로벌 반도체 5위 회사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로는 3위인 반도체 대기업입니다. AI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역시 그런 전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는요, 네트워킹 및 서버 연결 분야의 선두주자입니다. 이 회사는 데이터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결정하는 그 데이터 센터 스위치를 개발합니다. 자, AI는요, 빠른 시간 내에 데이터의 대량 전송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I나 또는 챗 GPT 혹시 뭐 호기심에라도 몇 번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챗 GPT에 가서 한국말로도 돼요. 한국말로도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가장 인기 있었던 노래가 뭐야? 근데 챗 GPT는 이제 무료 버전이 있고 한 달에 뭐 20불 또는 그 이상 되는 그 유료 버전이 있는데, 무료 버전을 쓰면 이거는 그냥 크게 일에 도움이 되진 않아요. 이제 무료 버전을 쓰면 최근에 한 2년 동안의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장 핫한 뉴스가 뭐야? 이런 건 잘 안 돼요. 그러나 2년 전 거, 뭐 3년, 4년, 5년 전 거는 잘해줍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5년 전에 가장 유명했던 노래가 뭐야? 그러면 다다다닥 나오는데, 그 빨리 챗 GPT가 답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빠른 시간 내에 데이터의 대량 전송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브로드컴이 그런 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브로드컴은 또 이에 아주 최적화된 케이블 모뎀이나 셋톱박스, 스위치, 라우터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로드컴이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브로드컴의 주식은 지난 5년 동안 이미 4배 이상 급등하는 등 반도체 업체의 조용한 강자로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리니까 그래? 그럼 그거 사야 되나? 주식 사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미 상당히 그래서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주식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일부터는 더 이상 안 올라가고 떨어질 거다, 그게 아니고 이미 많이 이제 올라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AMD, TSMC, 브로드컴, 이 5개 회사가 향후 AI 랠리를 주도할 것으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주식과 관련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주식이라는 것은 뉴스 듣고 사시면 안 됩니다. 너무 늦었어요. 뉴스 듣고 사시면. 주식은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뭐 이런 얘기 있을 정도로 뭐 소문을 듣고 사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거기서 포인트는 뉴스 듣고 오히려 판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뉴스를 듣고 그래? 그게 좋아? 그럼 사야지 하고 사면 이미 늦었어요. 이미 알 사람들은 뉴스 나오기 전에 알아갖고 다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뉴스 나온 다음 날은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뉴스 듣고 사면 오히려 늦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스 듣고 좀 관심이 되셨다? 그러면 며칠 좀 흐름을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는 4월부터 캘리포니아주 주요 패스트푸드 체인 종업원의 최저시급이 시간당 $20로 오른다라는 보도 몇 달 전에도 해드렸죠. 근데 그러면서 대형 외식업체 체인들이 가격 인상을 줄줄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멕시칸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치폴레는 그 인건비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주 매장의 그 메뉴 가격을 5 내지 많은 것은 9% 인상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캘리포니아 주 매장의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주는 아니에요. 자, 물가 상승 등에 대응해서 지난 2년간 메뉴 가격을 4차례나 인상을 한 데 이어서 인건비 상승 때문에 추가 가격 인상을 예고한다라는 것입니다. 치폴레가 아주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맥도날드 햄버거샵, 뭐 잭인더박스 등 다른 패스트푸드 업체들도 올해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서 캘리포니아 주 내에 있는 점포의 메뉴 가격 인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언제라고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맥도날드 점주의 그 협회는, 오너들 협회는 올해 추가 인건비 상승폭이 점포당 연간 약 $25만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오는 4월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 캘리포니아 주 내의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20로 인상이 되는 점을 반영하면 그렇게 1년에 $25만 이상 추가로 지점마다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그 캘리포니아 주의 패스트푸드 종업원의 최저시급은 현재는 시간당 $16입니다. 자,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인상률은 뭐 한 25%에 달하는 셈이죠. 현재 $16인데 $4가 올라버리니까 16달러의 4분의 1이잖아요. 4달러는. 그러니까 25%가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주들이 그만큼 안 올릴 수 없다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 패스트푸드 업계의 시간당 임금 $1 인상은 메뉴 가격 2%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4 인상은 한 8%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10불짜리라면 8%니까 한 80센트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불이 한 11불 정도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그렇게 이제 있을 얘기인데 4월 달부터 그런 임금 인상이 되니까 아마 가격도 그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의 그 레스토랑은 미국에서 외식비가 가장 비싼 곳 중에 하나이지만 이미 앞으로 더 비싸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캘리포니아가 뭐 주택값도 비싸고 텍스도 비싸고 그리고 가스값도 비싸요. 뭐 텍사스나 이런 곳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그런 데 비해서 캘리포니아주는 이 가솔린 값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햄버거 값도 다 이렇게 캘리포니아주만 따로 올라간다니 이제 참 캘리포니아주에서 살기 정말 빡빡해진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캘리포니아주 얘기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하고 들어갈게요. 이 캘리포니아에서 4년제 대학을 마친 졸업생들의 그 연봉이 미국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살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연봉도 그나마 조금 더 높다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자, 과학기술 분야 명문 사립대학인 이 남가주에 있는 칼텍 졸업생들의 연봉은 미국 전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칼텍 졸업생을 가지신 그런 집에 그런 가족 중에 칼텍 졸업생이 있다면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뭐 돈이 다가 아닙니다만은 일단 연봉이 칼텍 졸업생들이 미국 내 최고라고 합니다. 고등교육 연구기관인 디그리 초이스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최근 집계한 각 주별 대학 졸업생들의 평균 연봉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대학 졸업자들이 4년 후에 받는 연봉은 평균 약 $58,440에 달했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에서 4번째로 높은 연봉 수준이자 동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자, 캘리포니아 4년제 대학 가운데서는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칼텍 졸업생들 제일 많은데 칼텍 졸업생들은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미 전국에서 일단 제일 높습니다. 얼마나 받느냐? 졸업한 지 4년 되면 평균 연봉이 무려 $139,418. 그러니까 거의 연봉이 $140만 답니다. 캘리포니아는 물론 미국 전체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주별 대졸자 연봉 순위에서는 예상대로 이제 동부 지역의 대학들이 10위권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편 서부 지역 쪽에서는요, 또 이제 네바다 대졸자, 네바다도 미국의 서부에 포함됩니다. 네바다 대졸자들의 중간 연봉은 졸업한 지 4년 되면 58,376달러로 캘리포니아에 이어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9위도 역시 서부 지역의 대학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워싱턴 대학 졸업자입니다. 연봉 졸업 4년 되면 55,125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육 수준이 높은 동부와 이 서부 지역 대학 졸업생들의 연봉이 높은 것은 뭐 이미 잘 알려진 것이다. 그리고 충분히 얼마 전에 예견된 것이다. 라면서도 하지만 학비 비싸고 생활비 비싼 이들 지역의 대학들의 인기가 앞으로도 그럼 계속될까? 이 부분은 미지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정치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좀 본인이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느냐? 2명인데 한 명은 아프리칸 아메리칸계인 팀 스콧 상원의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여성인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입니다. 이 2명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흑인 혹은 여성 러닝메이트 설에 힘을 싣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는 그런 발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팍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통령 후보와 관련해서 아직 최종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라면서 공화당 내부에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며 당분간은 최종 결정은 빠르게 하지는 않겠다 라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후보 결정 기준에 대해서는 언제나 한 가지다. 누가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누구든 비상사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통령도 언제든지 국가 비상사태가 되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 권한 승계 소열 1순위가 부통령이다라는 것을 같이 한번 상기하자라는 그런 뜻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서 팀 스콧 상원의원과 최근 직접 통화했다라면서 그는 나를 위해서는 마치 호랑이처럼 강력하게 싸우고 나를 강력하게 비호했다라고 나를 보호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팀 스콧 의원은요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를 했었습니다만은 지난해 연말 사퇴를 했는데 사퇴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런 또 주요 행사 때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하면서 강성 메시지를 함께 쏟아내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외에 또 여성을 제가 언론에 언급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사우스다코타주의 놈 주지사를 거론했습니다. 이 놈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퇴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그런 사실을 지적하면서 놈 주지사야말로 여성이면서 또 많은 장점도 갖고 있으면서 결정적인 것은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진작 깨닫고 경선에 출마하지 않았다는 걸 얼마나 스마트하냐라고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2명 가운데 1명 부통령 후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치 얘기 나온 김에 한국 정가 소식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딱 2가지인데요. 자, 국민의힘이 오는 4월 10일에 있을 총선, 이 총선은 국회의원 선거죠. 총선 지역구 공천에 849명이 신청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전국의 지역구는 몇 개냐? 253개 지역구입니다. 253. 근데 253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했다는 것은 이제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것이죠. 자, 253개 지역구 가운데 242개 지역구에 공천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몇 개 지역구는 국민의힘에서 공천, 나 거기 출마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몇 개 지역구는 없었습니다. 자, 242개 지역구 기준으로 따져보면 평균 3.51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공천 신청자 명단에 따르면 849명인데 남자가 736명, 여자가 113명이었습니다. 예, 9명은 비공개로 신청을 했습니다.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권 65개 지역구가 가장 치열했는데 부산이 18개 지역구, 대구 12개 지역구, 울산 6, 경북 13, 경남 16개 지역구인데 여기에 모두 282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영남 지역에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쪽 지역에는 국민의힘이 웬만하면 나가면 당선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국민의힘 이 명찰을 달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하겠죠. 자, 이 영남권 지역에서 국민의힘 경쟁률은 공천을 받기 위한 경쟁률은 4.34대 1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지지세가 취약한 그 호남권은 28개 지역구가 있는데 이 호남권에는 신청자가 21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평균 경쟁률은 그래서 미달이에요, 미달. 0.75대 1입니다. 그래서 호남권에는 국민의힘에 배지를 달고 나 한번 국회의원 출마해 볼게요. 그럼 그래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하고 심사를 좀 해야 하는데 기다려 보세요. 했는데 마감까지 다른 사람이 신청 안 하니까 한 명이에요. 그래요? 그럼 당신 나가. 뭐 미달이니까 대학도 왜 미달이면은 내가 입학 신청서를 넣었을 때 웬만하면 되잖아요. 호남권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미달입니다. 0.75대 1. 자, 이 가운데 10개 지역구에는 아예 신청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거기가 어디냐? 광주의 3개 지역구, 전라북도의 4개 지역구, 전라남도의 3개 지역구. 이렇게 10개 지역구에는 국민의힘 명찰을 달고 나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역구별 경쟁률이 가장 높은 것은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경기도 하남 지역구인데요. 무려 11명이 국민의힘 이름으로 난 나가겠다라고 국민의힘에 신청을 해서 무려 경기도 하남은 11대 1에 국민의힘 공천 경쟁률을 보였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와 신년 대담 방송을 위한 촬영을 했다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사전 녹화된 이 대담은 KBS를 통해서 이제 한 이틀쯤 후인 오는 7일쯤 방송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날짜와 시간이 공표된 건 아닌데 이미 다 녹화는 끝났습니다. 지난 주말에.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KBS 신년 대담 일정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서 반대로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한 신년 기자회견, 기자들이 묻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변을 하는 그런 기자회견은 사실상 없어지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됐을 때 100일 기자회견을 딱 한 번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기자회견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이겁니다. 가방을 의자에 걸지 마라 입니다. 식당에서의 얘기입니다. LA 한인타운 식당에서의 그 절도 사건 한 가지 전해드릴 텐데요. 이 사건의 패턴은 꼭 LA 지역이 아니더라도요, 어디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패턴의 그런 사건이니까 잘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꼭 한인 식당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식당이면 좀 괜찮을까?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좀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 홀에도 사람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조금은 복잡한 식당이라면 한식당이든 아니든 이 패턴은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 한인 식당에서 음식만 먹고 도망가는 일명 먹튀 사건은 자주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이어서 손님의 가방을 노린 절도 범죄가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은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에 재빠르게 그가 의자의 뒤에 걸어놓은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최근에는 저녁 8시쯤 한인 여성 이 모 씨는요, 일행 3명과 함께 LA 한인타운에 있는 김밥 천국이라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 씨와 일행은 평소처럼 식당 안쪽에 있는 테이블에 앉았고 담소를 나누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때 비한인 남녀가 들어왔습니다. 한인이 아닌 외국 사람 손님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이들은 식당이 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테이블이 여기저기 많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에게 그 이 씨 일행이 앉아있는 바로 그 뒷자리 테이블에 앉고 싶다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안 그렇잖아요. 저쪽에 누가 앉아있으면 웬만하면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앉고 싶어 하잖아요. 이상한데 그 뒷 테이블에 앉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피해자 이 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앉은 자리 뒤쪽에 범인들 남자가 앉았고 처음에는 신경 쓰지 못했다라면서 나와 같이 온 일행이 뒤에 앉았던 남녀가 갑자기 일어나서 팍 나가네. 너 가방 한번 확인해봐 라고 하는 순간 뒤돌아봤는데 그 순간 등받이 의자에 걸쳐놓은 이 크로스백 가방이 사라졌다
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김밥천국이 공개한 방범 카메라 영상에는요, 절도 용의자 남녀의 범행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용의자 남녀는 우선 그 김밥천국 입구 그 창 밖에서, 아직 식당 안에 들어오기 전에 창 밖에서 서성이면서 2분여 동안 식당 안을 살피는 모습이 다 찍혔습니다. 외부 카메라에. 이후에 이들은 손님인 척 식당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씨 일행 뒷자리 테이블에 앉아서 처음에는 메뉴판을 좀 보는 척 했습니다. 그런 후에 용의자 중 여성이 먼저 화장실을 갔다 왔고, 남성은 그 후에 자리를 뜨는 척, 여성이 화장실을 갔다 오니까 남자는 자리를 뜨는 척 하면서 자기 의자 등받이에 걸쳐 놓았던 자신의 외투를 챙기면서 그 순간 그 의자가 맞닿아 있잖아요. 뒤쪽에 있는 의자와 나의 의자가 맞닿아 있잖아요. 등을 지고 서로 앉아 있으니까 그 순간 그는 자기의 외투와 함께 그 이씨의 가방을 몰래 낚아채면서 외투 속에 감춘 채 자리를 뜬 것입니다. 남성이 자리를 뜨면서 가방을 낚아채서 사라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10초, 딱 10초였다고 합니다. 이 용의자들은 식당 밖으로 나가자마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으로 달려간 뒤에 그 차를 타고 바로 도주했습니다. 자, 김밥천국 측은 손님이 가방을 도난당했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정말 계획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며, 간혹 음식을 먹고 도망치는 사람들은 좀 있었지만 이렇게 식당 안에서 가방을 훔쳐갈 줄은 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LAPD에 신고를 했는데 오후 8시가 넘었다. 그때가 한 9시쯤 됐대요. 오후 8시가 넘은 밤 시간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신고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인터넷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고해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허탈한 마음으로 LA 경찰서에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앞으로 LA 경찰서에서 신고 접수도 그렇게 미흡하게 받으니 과연 이 범인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LA 지역에서는 물론 뉴욕이나 이런 대도시는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인명피해가 없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손쓸 겨를이 없다라는 게 뭐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범인이 잡혔다 안 잡혔다냐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오늘은 이 범행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보너스 뉴스로 특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혜거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